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또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잘난 자식이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면 행복이 완성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보십시오.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정말 당신을 웃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손은 의외로 통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느냐로 자신의 평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70을 넘기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자식들 모두 박사로 키워냈으니 남들은 성공한 인생이라며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명예를 붙들고 있었고 명절마다 찾아오는 자식들이 행여나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말을 할까봐 늘 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보온병 하나 나눠 들고 계셨는데 서로의 별것 아닌 농담에 아이처럼 깔깔대며 웃고 계시더랍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환하고 평화로운지 수천억 자산가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그때 어르신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 나는 평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를 지키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웃음이 머물 자리를 주지 않았구나.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남들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무거운 짐들이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족쇄, 자식이라는 미련, 그리고 과거라는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사람일수록 남의 눈에 비친 가짜 나를 지워버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체면이라는 무거운 겉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밖을 나설 때면 행여나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남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살피곤 하지요.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진정한 행복의 평원에 도달한 사람들의 곁에는 이 체면이라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삶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한 신사분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을 정갈한 와이셔츠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넥타이를 메고 사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좀처럼 버려지지 않았지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공원을 산책할 때도 혹여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정장을 갖춰 입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은퇴 후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그분을 감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도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부랴부랴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숨 가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은 여전히 품격 있다고 칭찬했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고 집이라는 공간조차 온전한 휴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시장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시장 바닥 목로주점에 앉아 순대 한 접시를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참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모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춰서서 바라본 친구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환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친구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비웃지 않았고 친구 역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눈앞에 소박한 음식과 그 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 환한 미소를 본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무더운 날 목을 죄는 넥타이를 메고 살고 있는가? 저 친구가 가진 저 자유로움이 왜 나에게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가장 먼저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정장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시장통에서 산 가벼운 티셔츠 한 장을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두려웠지만 막상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나라는 노인이 무엇을 입었는지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허탈하면서도 홀가분한 깨달음이 어르신에게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관객도 없는데 혼자서만 완벽한 주인공 연기를 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무대 화장을 지우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번듯한 노년의 틀에 당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최고의 품격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파는 1,000원짜리 옥수수가 먹고 싶다면 체면 차리지 말고 길가에 서서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백화점에 가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 발걸음이 가벼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눈동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낭비했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웃게 하는 일에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껍데기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알맹이 같은 당신의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가짜 나를 지워내는 순간 당신의 남은 여생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소중한 인연의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둘째,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치라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끊어내기 힘들고 그래서 가장 아픈 고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열에 9은 자식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내 몸 빌려 태어난 생명이기에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워낸 자식이기에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곧 나의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평온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기대라는 짐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홀로 자식 셋을 모두 번듯한 직장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소위 말하는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은 구멍난 속옷을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겐 최고만 입히고 최고만 먹이며 평생을 바쳤지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며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장성의 가정을 이루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에는 말로 다 못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서둘러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에 눈물을 훔치고
전화 한 통 짧게 끝내는 아들에게 서운해 밤잠을 설치셨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큰 병을 앓고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비로소 가슴 시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효도해 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괴롭히고 자식들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었다는 걸 깨달으셨지요. 어머니는 퇴원하는 길로 자식들에게 쓰려던 서운함 가득한 편지를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을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돌려주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하고 동네 친구들과 소박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하면 그래.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는 아주 잘 지내니 걱정 말거라 하며 먼저 웃으며 전화를 끊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밤새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자식을 그저 한 인간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편안한 대화가 피어난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불행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계산서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자식은 늘 부족해 보이고 나는 늘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도 아니고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계절을 살아가야 하는 독립된 생명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제 날개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까지이지 그들의 비행 경로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자신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너희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이 입버릇이 아닌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워낸 그 자리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채우십시오. 자식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자식이라는 끈을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식도 살고 당신도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이렇게 자식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또 다른 굴레 앞에 서게 됩니다. 셋째, 진실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몸은 분명 지금 여기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수십 년 전에 어느 아픈 기억 속을 헤매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먼 훗날의 걱정 속에 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가장 평온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늘 오늘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지 않은 일은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할머님의 사연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입버릇처럼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수십 년 전 집을 살 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었더라면 하는 해묵은 후회들이 할머님의 밤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노후의 외로움과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드실 맛있는 반찬이 앞에 있어도 할머님은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걱정을 씹느라 음식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은 동네 산책길에서 길가에 핀 작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어제 비바람이 불었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내일 서리가 내릴까봐 미리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가장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 인생도 저 꽃과 다르지 않구나. 어제의 일은 이미 낙화하여 거름이 되었고 내일의 일은 하늘의 뜻인데 나는 왜 지금 이 순간에 햇살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날 이후 할머님은 마음의 시계를 현재로 맞추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점심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의 모양을 감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불쑥 고개를 들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며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십니다. 신기하게도 후회와 불안을 비워내자 할머님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보이지 않던 평온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훨씬 잘 오고 소화도 잘 된다며 소녀처럼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후회라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안이라는 창고에 미리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부도가 난 수표와 같아서 다시 쓸 수 없고 미래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약속어음과 같아서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은 지금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물 한 모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 그리고 지금 내쉬는 이 평화로운 숨결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빌려 쓰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비우고 미래의 불안을 덜어낸 그 빈자리에 오늘 하루 당신을 웃게 할 작은 즐거움들을 채워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넷째,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려는 날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나름의 지혜와 경험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곧 정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분들을 뵈면 그분들의 입가에는 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부드러운 여백이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으며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날이 무뎌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고집세기로 유명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아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훈계를 하셨고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정치나 사회 이야기를 하면 버럭 화를 내며 가르치려 드셨지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명절이 되면 눈치를 보며 일찍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할아버지는 늘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 존경하던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들에게도 옳은 소리만 하는데 왜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제 마음은 늘 화가 차 있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차 한 잔을 내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의 말씀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정답일지는 모르나 그 안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가시 돋친 장미가 아름답긴 해도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그 확신이 사실은 타인을 찌르는 바늘이었음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입을 닫고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내 생각이 맞다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고 자식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도란도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화가 나고 불행한 이유는 세상을 내 기준에 맞춰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상식에 어긋나지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 틀린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조금 다를 뿐이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정답을 잠시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속에 판사를 두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려 들지 않으니 비난할 일이 없고 비난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고요한 호수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 있다면 혹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옳은 사람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 하는가. 승패를 가리는 정의보다 상대를 품어주는 포용이 당신의 여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을 거두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괴롭히던 또 다른 감정, 즉 비교라는 습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 좀 평안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누구네 집은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더라. 누구네 남편은 퇴직하고도 용돈을 듬뿍 준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잘 지내던 내 마음에도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옵니다.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노년을 즐기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비교라는 저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정원에 핀 꽃이 아니라 내 집 마당에 핀 작은 풀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한 어머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동창회만 다녀오면 며칠씩 마음을 앓으셨습니다. 친구 누구는 금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나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고 또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거친 손마디와 낡은 외투를 보니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자 남편은 무능해 보이고 자식들은 무심해 보이며 자신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집 근처 산책로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수십만 원짜리 고급 등산복을 빼입으셨고 다른 한 분은 다 떨어진 구멍난 러닝 셔츠를 입고 계셨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판이 거듭될수록 두 분의 얼굴에는 똑같은 즐거움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옷이 좋다고 해서 수가 더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웃음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행복은 겉모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게 아니구나. 남의 잔치에 정신이 팔려 정작 내 앞에 놓인 맛있는 떡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어머님은 남들의 소식에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화려한 사진을 올리면 진심으로 한번 축하해주고는 곧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화분 가꾸기에 집중하셨습니다. 남의 집 손주가 상을 받은 것보다 내 집 베란다에 새로 돋아난 초록색 싹이 주는 기쁨에 더 크게 감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비교의 저울을 내다버리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남편의 투박한 배려가 보이고 가끔 들러 안부를 묻는 자식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란 인생이었는데 나 자신만 바라보니 이만하면 충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의 내면을 남의 외면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은 그들의 인생 중 가장 밝은 조명을 받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각자의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내 떡을 버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배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평온한 오늘의 나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는 오직 나만의 초침으로 흘러갑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어디를 여행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계절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향기로운 노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은 자족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인연들, 그리고 당신이 이뤄온 소박한 성취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이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삶을 갉아먹는 또 다른 나쁜 습관, 바로 불평이라는 입버릇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섯째,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입버릇처럼 내뱉는 불평과 한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내뱉는 대로 인생의 모양을 빚어내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죽겠다.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기 쉽지요. 하지만 삶의 품격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입가에는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내 마음의 귀한 복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해 온 한 할머님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 나이 먹도록 이게 무슨 고생이람 하며 한숨 섞인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가져다 줘도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니라며 서운함을 먼저 내비치셨고, 날씨가 좋으면 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쑤신다고 한탄하셨지요.
할머님의 주변에는 늘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지인들도 할머니를 만나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며 서서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은 평소 조용히 지내시던 이웃집 노부부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몸이 편치 않아 보이긴 매한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작은 배추 한 포기를 얻어도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은 참 맛있겠네요 하시고 햇살이 좋으면 오늘 날씨가 참 보배네요 하며 웃으시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평온했고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 불행은 내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 입술 끝에서 시작되었구나. 내가 내뱉은 불평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할머님은 입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선물처럼 주어져서 감사하다고 억지로라도 말을 뱉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자식들의 소소한 안부 전화에도 바쁜데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기운찬 목소리로 답하셨지요.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채워넣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칠었던 할머님의 안색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속에 서늘한 응어리가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다시금 할머님의 곁으로 모여들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평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쉬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독과 같아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럴까라는 한탄은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반대로 이만하면 충분하다,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보석으로 바꿔놓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들은 불평이라는 먹구름을 불러오는 대신 감사라는 햇살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오늘 내 몸이 조금 고달프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감사 거리 하나를 찾아내어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는 할수록 늘어나고 불평은 뱉을수록 깊어집니다. 당신의 고운 입술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비움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될 진짜 나의 모습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마음의 창밖으로 던져보았습니다. 남의 시선, 자식에 대한 미련,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그리고 날카로운 잣대와 비교의 습관까지. 어떠신가요?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보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사실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던 그 수많은 가짜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평온함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 늘 있었던 눈부신 태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지요. 젊은 시절에는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채우며 올라왔다면 이제 황혼의 길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볍게 내려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옆에 핀 들꽃도 보이고 함께 걷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안고 온 짐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지금 무겁구나라고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쓰며 살았다. 이제는 좀 가벼워져도 괜찮다.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박한 일상에서 웃음을 찾을 때 자식의 인생을 묵묵히 응원하며 당신만의 시간을 즐길 때 그리고 어제의 후회 대신 오늘의 햇살에 감사할 때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텅 빈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비워낼수록 아름다워지는 당신의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이곳에 두고 가십시오. 당신의 앞날에 오직 고요한 평화와 잔잔한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